안녕하십니까, 책돌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나는 죽을 때까지 재미있게 살고 싶다입니다. 저자는 이군후, 출판사는 갤리온입니다. 저자 소개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이군후, 이화여자대학교 명예교수이다. 1950년 고등학교 시절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집안 형편이 어려워지자 혼자 모든 걸 해결해야 했던 젊은이가 있었다. 그는 대학 시절 4.19와 5.16 반대 시위에 참가해 감옥 생활을 한 덕분에 한동안 취직이 어려워 생활이 힘들었던 적이 많았다. 하지만 그는 쉽게 절망하는 법이 없었다. 몇 차례 죽음의 위기를 넘기며 살아있는 것 자체가 감사하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그는 이화여자대학교 교수이자 정신과 전문의로 50년간 환자를 돌보고 학생들을 가르쳤다. 그럼 바로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이 든다는 것은 누구에게나 좋은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누구에게나 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 또한 받아들여야 될 생의 궤적입니다. 나이 들어 좋은 점이라기보다는 나이 들면서 좋은 일, 즐거운 일을 만들어 가겠다는 마음가짐이 훨씬 중요합니다. 정신과 전문의로 은퇴한 뒤 나에게 감투를 주려는 단체들이 몇 군데 있었지만 모두 거절했다. 나이 들어 좋은 점 딱 하나, 더 이상 누구의 눈치도 볼 필요가 없다는 점이다. 자존심을 세워주는 그럴듯한 자리라도 나는 명예보다는 즐거움, 책임보다는 재미를 택하면서 살기로 했다. 생각해보면 젊은 날의 나는 무엇이든 재미를 택하려고 애썼다. 재미있는 일만 골라 한 것이 아니다. 내가 해야 될 일을 재미있는 쪽으로 만들어갔다. 서너 평 남짓한 진료실에서 하루 종일 환자들이 자기만의 세계에 갇혀서 쏟아내는 아프고 슬픈 이야기들을 듣다 보면 내 몸과 마음은 커다란 쇠공에 매단 듯 무겁고 어두워지곤 했다. 내가 그들을 완벽하게 낫게 해줄 수 없다는 데서 오는 스트레스였다. 나는 생각을 바꿨다. 환자들이 조금씩이라도 나아지는 데 도움이 되는 일을 해보자고 생각한 것이다. 정신과 폐쇄병동을 개방병동으로 바꾸고 환자들이 속마음을 털어내는 사이코 드라마를 시도하고 정신이 아플 뿐 몸은 건강한 환자들을 위해서 체력 단련실을 만들었다. 이를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나는 신이 났고 즐거웠다. 한마디로 재미있게 견디기이다. 그래서 나는 50여 년의 정신과 의사 생활에서 지치지 않을 수 있었다. 러셀은 말했다. 재미의 세계가 넓으면 넓을수록 행복의 기회가 많아지며 운명의 지배를 덜 당하게 된다. 물론 젊은 시절 느꼈던 재미와는 분명 다르다. 그러나 젊어서나 나이 들어서나 똑같은 재미를 느끼는 일은 정말 재미없지 않을까. 바로 지금 나이에 내가 가진 것만으로도 즐거움을 느끼는 일이 진짜 재미이다. 젊어서는 산 정상에 오르는 일이 재미있었다. 그렇다면 나이 들어서는 멀리서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재미있을 수가 있다. 젊어서의 재미만 생각한다면 노년은 불행하기만 하다. 바로 지금 자신에게 맞는 재미를 찾는 것이 진정 나이답게 늙어가는 일이다. 젊은이부터 중장년층까지 나는 어떻게 나이 들 것인가를 생각하며 나이 듦을 배우고 익혀야 한다. 이런 진지한 성찰을 통해 나이 드는 것이 두렵지만은 않다는 것을 깨닫고 그럼으로써 현재를 더욱 충실하게 살기 위해서이다. 우리는 평생 시험, 취업, 결혼 준비 등 많은 준비를 하지만 정작 나이 듦의 준비는 소홀하다. 나이 드는 것도
반드시 선행학습이 필요하다. 아무리 준비해도 막상 닥치면 당황하고 실수하기 마련인데 나이 든 후에 시작한다면 너무 늦다. 그동안 나는 정신과 의사로서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왔다. 정신질환을 앓는 사람들은 남의 말을 잘 듣지 않는 공통점이 있다. 나는 그들의 이야기를 끝없이 들어주며 내가 말할 수 있는 기회를 기다렸다. 그들이 내 말을 듣기 시작하면 치료의 문은 조금씩 열리는 것이다. 늘 그렇게 다른 사람의 말을 들어온 내가 이제 나의 이야기를 들려주게 되었다. 특별할 것도 없는 보통 할아버지가 살아온 이야기지만 사람들에게 내놓을 수 있는 이야기가 있으니 한편으로는 지난 내 삶에 대한 아쉬움을 조금 덜어내는 기분이다. 좋은 것이 늘 좋으리란 법은 없으며 나쁜 것이 언제까지나 나쁜 것도 아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어느 한쪽만 보는 것이 아니라 바로 보는 것이다. 단점이 있다면 노력을 기울여 보완하고 장점은 갈고 닦아 내 삶에 힘이 되도록 해야 한다. 좋은 기운을 북돋아 나쁜 기운을 잠재우도록 해야 한다. 중년 이후를 바로 본다는 것은 나이 들어 좋아지는 것과 나빠지는 것을 구별하고 이해하는 데 있다. 나이가 들면 분명 나빠지는 것들이 있다. 가장 확실하게 나쁜 것은 바로 육체의 노화이다. 사실 나이 들면 건강이 나빠질 일만 남았지 거꾸로 좋아지지 않는다. 이는 누구나 알지만 스스로에게 적용하기란 쉽지 않다. 입으로는 받아들이면서도 마음 한쪽에서는 그래도 나는 다를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런 생각에 계속 붙들려 있으면 억울함과 애석함만 커질 뿐이다. 노화, 즉 몸의 변화에 맞서는 가장 좋은 방법은 수능이다. 탤런트 김혜자 씨가 이런 말을 했다. 나이가 들어서 불편한 것은 돋보기를 써야 하니 책 보는 게 너무 거추장스럽죠. 하나님은 다 좋은데 늙어서 눈은 나쁘게 하지 말지. 그걸 왜 그랬을까 곰곰이 생각해 본 적이 있었어요. 나이 먹어서 책을 보면 많이 알게 되고 그러면 앞에 나서게 되니 그냥 뒤에서 가만히 앉아 있으라고 눈을 나쁘게 했나 보더라고요. 김혜자 씨의 부드러운 미소와 딱 맞아떨어지는 생각이다. 이런 자세라면 나빠지는 청력과 시력에 별 거부감 없이 자연스럽게 보청기를 끼고 돋보기를 쓸 것이다. 보청기와 돋보기는 거추장스러운 것이 아니다. 오히려 젊어서 듣지 못했던 소리, 보지 못했던 세세한 것까지 보도록 노력하도록 만드는 고마운 물건이다. 사실 내가 나이 들었다고 억울해하지 않는다면 굉장히 행복하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것, 이전에는 알지 못한 것, 그런 새로운 감동이 아주 많기 때문이다. 그 즐거움을 누릴 생각은 하지 않고 억울한 생각만 하면 무기력해지고 우울감에 빠진다. 나이가 들면 좋은 점은 생활이 단순해진다는 것이다. 책임도 의무도 줄어든다. 시간이 늘어나고 인내심이 많아지고 감정이 섬세해진다. 평소에 바쁘다는 핑계로 하지 못했던 일들을 불어난 시간에 하나씩 해보는 재미를 누리는 것도 좋다. 여행을 하고 글을 쓰거나 악기를 배워도 좋으리라. 더디 진도가 나가도 누가 뭐라 하지 않을 것이다. 나이가 들면 긴 시간이 드는 일을 찾아 제대로 시작해보자. 잘 안 돼도 서툴러도 시간이 넉넉하므로 내 자신을 기다려줄 수 있다. 요즘 나는 매일 아침 잠자리에서 눈을 뜰 때마다 신기하다. 주위에는 밤에 자다가 세상을 떠난 동창이나 선후배들이 많이 있다. 나 또한
내일이 반드시 예약되어 있지 않다. 그래서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와, 눈을 떴구나. 이렇게 쾌재가 터져 나온다. 그 순간의 찰나적인 신비감을 느낄 수가 있다. 젊을 때는 이런 신비감을 한 번도 느낀 적이 없다. 그때는 아침마다 기계적으로 일어나 하루를 시작했을 뿐이다. 그러나 지금은 나에게 남은 생물학적인 여명이 적다는 데서 오는 하루하루의 희열감에 매일 아침에 행복하다. 이것도 나이 든 자들만이 느낄 수 있는 특별한 감동이다. 일본 시중에 이런 구절이 있다. 얼마나 운이 좋은가. 올해에도 모기에 물리다니. 이것이 딱 내 심정이다. 한 살 한 살 나이가 들어간다고 억울해하지 마라. 제대로 살지도 못했는데 벌써 이렇게 나이 들었다고 후회하지 마라. 누가 뭐래도 우리는 할 수 있을 만큼 살았고 일했고 즐겼다. 지금 내 나이에서 느낄 수 있는 즐거움을 찾아내는 것이 더 급하다. 내가 쓸 수 있는 인생의 시간은 지금 이 순간에도 줄어들고 있다. 대학 시절에는 이런 일도 있었다. 기상 관측이 시작된 이래 그때까지 가장 센 태풍으로 알려진 사라오 태풍이 불어닥쳤다. 사망자와 실종자는 800명이 훨씬 넘고 이재민도 37만 명이 넘었다. 그 어마어마한 태풍이 한반도를 지날 때 나는 독도행 배를 타고 있었다. 70톤 경비정은 엄청난 비바람에 추풍 낙엽처럼 흔들렸다. 집채만한 파도가 배를 집어 삼킬 듯 달려들고 사람들은 공포에 떨며 비명을 질러댔지만 파도에 묻힐 뿐이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나는 갑판 위에서 잠들어 있었다. 배멀미 때문이었다. 사람들이 저마다 살려달라고 기도를 올린 중에도 나는 세상 모르게 잠들어 있었다. 배가 뒤집히기라도 하면 바로 물에 빠져 죽을 게 틀림없었다. 그렇지만 에잇 모르겠다.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어느새 나는 또 잠이 들었고 다시 눈을 떴을 때는 파도의 기세가 한층 누그러져 있었다. 아마도 내가 깨어 있었다면 죽음의 공포에 패닉 상태가 되었을 것이다. 당황해서 우왕좌왕하다가 물에 빠졌을 수도 있다. 그러나 내 힘으로 어쩔 수 없는 상황에 눈 꼭 감고 순응하니 위험 상황이 지나갔다. 내 힘으로 어쩔 수 없다면 순리를 따라라. 그때 나는 터득했다. 나와 비슷한 연배의 사람들은 모두 두세 번 이상 죽을 고비를 넘겼다. 그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구구절절 비슷한 경험도 많이 있다. 아니, 누구라도 인생의 수많은 고비를 넘으며 오늘을 살아가고 있다. 세상이 아무리 좋아졌어도 하마터면 큰일 날 뻔한 일들을 겪으며 살고 있다. 몇 번 죽을 고비를 넘긴 후 나는 내 인생은 덤이라는 생각으로 살아왔다. 그래서 매사에 후회가 적고 만족할 수 있었다. 내 행복의 비결을 하나 꼽으라면 바로 이것이다. 몇 년 전 나는 심장 혈관이 막혀서 큰 수술을 받았다. 50%의 죽음과 50%의 삶. 그 두 갈래길에서 나는 살았다. 또 한 번의 덤이었다. 언젠가는 이 덤도 끝날 테지만 그때까지는 열심히 살아갈 것이다. 지금은 나이 들고 아프고 기력도 쇠했다. 그러나 삶은 죽음보다 나은 것이다. 나나 당신이나 우리는 아직 살아있는 행복한 존재이다. 나이가 들면 내가 사람을 찾아가야 한다. 노년의 삶을 가장 어렵게 만드는 것이 외로움이다. 고독사라는 말까지 등장했다. 그런데 인간을 병들게 하고 불행하게 만드는 원인이 꼭 외로움이겠는가?
혼자기 때문에 건강이 나빠지고 외로워서 인생이 불행해지는 게 아니다. 혼자 있는 게 두렵고 외로움이 무섭다면 외롭지 않으려고 노력하면 된다. 이 당연한 이치를 회피한 채 나는 왜 외로울까? 인생 헛살았나? 이렇게 말하며 찾아오지 않는 사람을 원망하는 것이야말로 불행을 자초하는 것인지도 모르겠다. 노후 대비로 젊었을 때 보험이나 연금을 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외로움에 대비하는 일도 잊어서는 안 된다. 다른 말로 하면 적응이다. 살다 보면 아무도 나에게 관심을 갖지 않는 시기가 꼭 오고 만다. 그 상태를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그에 적응하는 법을 스스로 찾아내야 한다. 경제적인 준비를 잘해서 연금이 많이 나온다 해도 그 연금을 쓸 능력이 없으면 그것 또한 고통이다. 단지 저축을 많이 하고 돈 쓰는 법을 배우라는 말이 아니다. 외로움은 돈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외로움을 없애는 가장 쉬운 방법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다. 사랑을 너무 거창하고 형이상학적으로 생각할 필요는 없다. 사랑은 궁금증과 관심에서 시작한다. 저 사람은 왜 저럴까? 저 사람은 무슨 생각을 할까? 이런 궁금증이 있다면 바로 그것이 사랑이다. 정신과 전문의 수련을 받던 제자가 나에게 물었다. 선생님, 환자를 언제 퇴원시키면 됩니까? 그에 대한 교과서적인 기준은 있다. 하지만 나는 종종 교과서에 없는 기준을 이야기하는데 그때도 그랬다. 환자가 사랑하는 능력이 생기면 퇴원시켜도 좋습니다. 부연 설명을 하자면 정신과에 입원하는 환자들은 대개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자기애가 지나친 사람들이 많이 있다. 이들에게 사랑하는 능력이 생긴다는 증거는 주변에 관심을 갖는다는 것이다. 자기가 아닌 타인에게 관심을 갖고 자기 정서를 표현하며 관계를 형성해 나간다면 이미 그 환자는 사랑하는 능력이 생긴 것이므로 이제 그만 퇴원해도 된다고 판단하는 것이다. 사랑도 능력이다.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터득하고 학습하고 실천하면서 길러진다. 나이 들어 외롭지 않으려면 무엇보다 사랑하는 능력을 갈고 닦아야 한다. 나이 먹었다고 다른 사람에게 대접받고 그가 내게 먼저 다가오기를 바란다면 점점 더 외로워질 뿐이다. 나이 들수록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가져야 한다. 다른 사람이 먼저 내 삶에 관심을 가져주기를 기대해서는 안 된다. 나는 만나고 싶은 사람에게 먼저 연락하고 만나기를 즐긴다. 내게 자문을 구하러 오거나 나를 만나고자 하는 이들이 전화를 걸어오면 달력을 보고 날짜와 시간을 조절한다. 물론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적당히 안배한다. 이 나이에는 아무리 좋아하는 일도 야금야금 조금씩 해야 오래 할 수가 있다. 그러니 외로울 틈이 없다. 물론 가끔 혼자 있을 때 까닭없이 눈물이 나곤 한다. 그것은 나이 먹은 이들이 느끼는 온갖 감정이 눈물 한 방울로 솟아나는 자연스러운 감정이다. 무서워하고 두려워할 감정이 아닌 것이다. 그럼에도 밀려오는 외로움을 견디기 힘들다면 제발 푸념만 늘어놓지 말고 생각나는 사람을 찾아가라. 전화나 문자 한 통이어도 괜찮다. 그리운 이의 목소리를 듣는 것만으로도 사람은 때로 위안을 얻기도 하니까 말이다. 죽을 때까지 아프지 않고 살면 좋겠지만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거기에 열심히 산 결과로 생기는 병은 어찌하겠는가. 나이 들어 몸에 찾아드는 신체적인 고통은 좀 고약한 친구라고 생각해야 한다. 병에 걸렸더라도
내 몸이 할 수 있는 만큼의 일을 하면 된다. 긍정적인 생각을 할 수만 있다면 그 어떤 명의보다 낫다. 병에 대한 고정관념도 바꾸자. 병은 훈장도 아니오. 인생을 잘못 살았다는 증거는 더더욱 아니다. 그냥 같이 가야 할 삶의 조건이 추가되었을 뿐이다. 아파도 하루하루 긍정적인 자세로 생활한다면 상황이 더 나빠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신적인 면에서 가족을 덜 고생시킬 수가 있을 것이다. 영화배우 이대근 씨가 아파서 누운 늙은 어머니의 소변을 받아내다가 냄새가 역해서 얼굴을 찡그렸다고 한다. 그 모습을 본 어머니가 껄껄 웃으시면서 말했다. 나는 네 기저귀가 얼마나 구수하던지 코에 대고 킁킁 맞기까지 했단다. 그제야 이대근 씨는 자신이 그동안 겉으로만 효도운운했다는 걸 알았다. 나는 어머니가 껄껄 웃었다는 대목에 주목했다. 아들 앞에서 살을 보이는 일이 민망했을 텐데도 아랑곳 없이 웃음을 터뜨리는 노모. 그 어머니의 당당한 자세에서 병을 받아들이는 씩씩하고 긍정적인 삶의 태도를 짐작할 수 있다. 나이 들어 아프고 병을 앓는다는 것은 자연의 이치이다. 7가지 병과 함께 살아가는 나는 삶이 닿을 때까지 즐겁게 살고 싶다. 나는 최선이라는 말이 싫다. 최선은 내가 가진 100을 다 쓰라는 말이다. 그러면 씨앗을 먹어치운 농부처럼 내일을 기약할 수 없게 된다. 차선이라고 해서 적당히 하다가 내키는 대로 그만두는 것은 아니다. 무엇이든 완벽하게 매달리기보다는 잘하는 정도에서 즐기고 만족한다는 뜻이다. 최선을 다하고자 하면 1등, 최고를 추구하게 되고 그것은 경쟁을 부추길 뿐 행복감을 주지는 못한다. 어린 마음이었지만 최선을 다하는 삶이 행복하지 않을 수도 있구나. 이런 막연한 생각을 했던 것 같다. 대학에 입학한 뒤 산에 오르기 시작했다. 나의 주도로 대학 산악부가 만들어졌고 1982년 히말라야에 올랐다. 당시에는 산을 정복의 대상으로 삼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그러나 내 생각은 달랐다. 나는 등산하는 행위 자체에서 기쁨을 느꼈다. 그래서 매번 즐겁고 유쾌한 기분으로 산에 안겼다. 정상을 목표로 오르는 도중에도 눈이 많이 오거나 하면 그 길로 산을 내려갔다. 정상에 오르지 못한 아쉬움 대신 그림처럼 아름다운 설경을 감상하는 또 다른 즐거움을 얻었구나 생각했다. 네팔 의료봉사를 시작하고 네팔 캠프를 열어 우리나라와 네팔 문화 교류를 활발하게 만들었는데 이 또한 정상 등정이 목적이 아니었기에 가능했던 일이다. 산을 오르면서 네팔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을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우러나와서 의료봉사를 시작했다. 또 그들의 삶을 직접 접하고 대화를 나누면서 네팔의 역사와 문화 수준이 높음을 알게 되었고 이를 우리나라에 소개하기에 이른 것이다. 이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늘 나의 능력을 30%가량 아껴두었기 때문이다. 한 가지를 완벽하게 해내려면 그 일의 시간과 능력을 전력 투구해야 한다. 1등을 하기 위해 바닥까지 짜내다 보면 옆을 바라보지 못하게 된다. 풍경의 즐거움도 인생의 다른 가치도 놓쳐버리는 것이다. 그러나 경쟁하면서 최고가 되려는 노력을 조금 덜어내서 여유를 갖고 살면 많은 것을 보고 느낄 수 있게 된다. 제2의 인생, 제3의 인생이라는 말이 자주 등장한다. 제2의 인생이 50세쯤 은퇴해서 다른 직업이나
새로운 일로 인생을 꾸리는 것이라면 제3의 인생은 이런저런 눈치 보지 않고 남은 인생을 하고 싶은 대로 즐기면서 살자는 데 있다. 그런데 잘 살펴보자. 소비를 부추기는 상업주의가 깔려 있을지도 모른다. 노후 관련 시장이라는 말이 괜히 나오지 않는다. 다양한 여행 상품에 각종 건강식품, 의료기기, 운동기구, 그리고 손해보험과 상조보험까지 노인의 호주머니를 호시탐탐 노린다. 이런 것들을 갖추지 못하고 체험하지 못하면 불안해진다. 남들도 다 하는데 이런 생각이 더해지면 인생이 정말 잘못되어 가는 것 같다. 우리는 평생 경쟁하면서 콤플렉스를 느끼며 살아왔다. 경쟁 유도는 자본주의의 속성이다. 그래서 인생을 마무리할 시기에도 다른 사람 눈치를 보며 비교하고 채우려 든다. 늙어도 경쟁, 죽는데도 경쟁이다. 제3의 인생, 좋은 말이다. 그러나 맞다. 얼마 남지 않은 인생인데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 이렇게 하면서 뛰어들기 전에 잘 살펴보자. 나이가 들면 꼭 해야 되는 일보다 안 해도 될 일이 더 많아진다. 혹 안 해도 될 일이 체면이나 다른 사람 말만 믿고 따라가는 것은 아닌지 따져보자. 그렇게 살아야 꼭 좋은 인생, 성공한 삶이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남에게 뒤처지지 않는데 소중한 시간을 다 써버리지 마라. 뭐든 지나치면 원치 않은 일이 벌어지듯 좋은 욕심도 지나치면 모자란만 못하다. 노년이 되어도 우리가 상상하는 것만큼 신체적, 지적 능력이 뚝 떨어지진 않는다. 몇 년 전 보건복지부에서 조사한 결과 우리나라 60에서 70년대 초반까지의 노인 가운데 건강 때문에 일상생활에 제약을 받는 비율은 100명 중 7명에서 8명에 불과했다. 자잘한 병이야 달고 살겠지만 일상에 큰 불편을 줄 만큼은 아니다. 대부분은 건강하게 무리 없이 잘 살아간다는 말이다. 게다가 눈부시게 발전한 의술로 예전에는 고치지 못했던 병도 치료되는 세상이 아닌가.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식량 부족 때문에 노인을 내다 버리던 때와 똑같은 생각을 한다는 것은 모두에게 불행한 일이다. 인간의 몸은 기계와 비슷해서 쓰지 않으면 녹이 슬고 굳어지고 퇴화한다. 우리 몸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움직인다. 늙었다고 생각하면 몸은 빠르게 노화되고 긍정적인 생각의 물줄기는 말라버려 몸의 에너지가 빠진다. 노후 대비해서 노인은 약할 것이다 라는 생각만큼은 버려야 한다. 이런 고정관념이 진짜 늙기도 전에 노인이 되게 만든다. 은퇴 이후에는 돈을 버는 어떤 노동 행위도 그만두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미래의 계획을 세우는데 소극적이 된다. 한마디로 삶에 대한 의지를 약화시킨다. 연금, 적금, 보험과 같은 노후 대비는 나이가 들었을 때 좀 더 많은 일을 하기 위한 종잣돈이라고 생각해야 옳다. 우리 사회 전체에 나이 든 사람들이 반드시 연약한 것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뿌리 내려야 한다. 나이 듦에 대한 고정관념이 바뀌어야만 노인을 고용하는 직장이 늘어나고 노후 인력도 적극 활용될 것이다. 당연히 노년의 빈곤 문제도 어느 정도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노인은 약하다. 그러니 일을 못한다. 이런 사회적인 고정관념이 나이 든 사람들을 정말 힘없이 만든다. 의존적이고 혼자서 살지 못하게 만든다. 경로속을 만들고 자리를 양보하는 것보다 늙었으니 아무것도 못할 것이라는 생각을 버리는 것이
나이 든 사람에 대한 진정한 배려이다. 간혹 지하철에서 승객이 버린 신문 한 장을 수집하려고 애를 쓰는 노인을 만나게 된다. 혼잡한 출근 시간에 승객들에게 민폐를 끼치는 행위이기도 하고 어떻게 살았기에 인생이 저기까지 흘러왔을까 측은한 생각이 드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나는 그들의 삶에 대한 격렬한 몸짓에 숙연해진다. 생활고 때문에 폐지 한 장이 절실한 살기 위한 몸부림을 누구도 무시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누군가 막연히 도와주기만을 바라며 쭉 죽어 지내는 것보다 낫지 않겠는가. 전성적으로 나는 돈에 대해서 무감각했다. 돈을 중심으로 인생을 설계한 적도, 돈을 많이 벌겠다거나 부자로 살고 싶은 생각은 단 한 번도 해보지 않았다. 1980년대 부동산 광풍이 몰아칠 즈음 당시 집 한 채의 값에 적금을 타서는 아내와 함께 유럽 여행을 떠나서 몽땅 써버렸다. 가난한 남편에게 시집와서 산에서 텐트를 치고 신혼 첫남밤을 보냈던 아내에게 세계 여행을 시켜주겠다던 약속을 지킨 것이다. 만약 그때 그 돈으로 말죽거리 어딘가 땅을 샀더라면 수백억대 자산가가 되어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 돈이 있으나 없으나 말죽거리 땅이 내 것이든 아니든 나의 일상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을 것이다. 물론 솔직히 말해서 결혼 당시 주머니가 넉넉했다면 산에서 텐트를 치고 야영하면서 신혼 첫낮밤을 보내지는 않았을 것이다. 당시 내 형편이 그랬다. 내 수중에 있는 돈으로 가능한 한 신혼여행을 계획하고 떠난 것뿐이다. 그런 내 처지에 화가 나거나 열등감 따위는 없었다. 모든 게 자연스러웠다. 조금도 미안해하지 않는 나의 뻔뻔함에 아내가 서운했다는 말을 뒤늦게 했을 정도였다. 도남동 산꼭대기에 전셋집을 마련했을 때도 그랬다. 아내의 알뜰함으로 장만한 우리 집에서 처음 자던 날 밤, 벅찬 기쁨 속에서 오늘의 마음을 잃지 말자고 다짐했다. 몇십 년이 흘러 그때보다는 훨씬 부자가 되어 그 집을 다시 찾았을 때 나는 좀 놀랐다. 그 작고 허름한 집을 마련하고는 그토록 좋아했다는 게 믿기지 않았던 것이다. 그 집에서 보낸 첫날 밤, 오늘의 마음을 잃지 말자던 나와의 약속이 지금 현재에 만족할 줄 아는 마음이었음을 나는 비로소 알았다. 분수를 안다는 것은 무엇인가? 내 형편을 알고 그에 맞게 사는 것이다. 모자라지도 않으면서 더 많이 욕심을 내는 것 또한 분수를 모르는 것이다. 내 형편에 1,000만 원은 없어도 되는 돈이었다. 그러니 나는 분수를 모를 뻔했다. 많이 가지기를 바라는 순간 부족해지는 이치이다. 그런데 요즘 세상에서 돈의 중요성만 강조되다 보니 반대로 돈이 중요하지 않다는 이야기도 만만치 않다. 돈과 물질을 배타적으로만 보고 행복에는 꼭 돈이 필요하지 않다고 말한다. 그런 이야기를 자꾸 듣다 보면 돈의 의미가 왜곡된다. 가치 있는 돈마저 외면해 버리게 된다. 그래서 돈을 많이 가져도 행복하지 않고 돈이 없어도 노력하지 않게 된다. 그러나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이 행복을 주지 않는다는 말은 미친 소리이다. 자본주의 사회를 살아가는 데 1순위는 돈이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돈을 제대로 다루는 훈련이다. 나는 부모에게서 그런 훈련을 받지 못했다. 나의 손자들은 어리지만 돈에 대한 분명한 목적을 갖고 있다. 돈으로 뭐 할 거냐고 물으면 나름대로 계획이 있다. 그렇게 차곡차곡 주체적으로 돈을 다루는 법을 알아가면 돈에 휘둘리지 않는 삶을 살 것이다. 언제나 돈이 부족하다고 느끼지 않을 것이다. 노년은 돈이 가장 중요하게 느껴지는 시기이다.
노동력이 줄어들면서 돈이 부족해지기 때문이다. 이 시기에 돈 때문에 눈물 안 흘리려면 젊어서부터 돈에 대한 내공을 쌓아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100억 원이 생겨도 행복하게 쓸 줄 모르며 돈이 없으면 불행하다고 여기고 더 쉽게 절망에 빠지게 된다. 돈에 대한 균형감이 진짜 행복을 만들어준다. 노후에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것은 지난날의 저축이다. 그런데 돈만 저축할 게 아니라 마음도 저축해야 한다. 돈이 없으면 어떻게 살아야겠다는 각오도 다져야 한다. 돈만 저축하면 노후가 편할지 몰라도 마음을 저축하지 않으면 돈이 있어도 불행하다. 자본주의는 겁을 준다. 노년에 경제적인 여유가 있어야 안락한 노후를 보낼 수 있다고 재촉한다. 여행도 가고 골프도 즐기고 친구도 만나려면 돈이 있어야 한다. 자식이나 다른 사람들로부터 업심여김을 당하지 않으려면 돈이 필요하다. 돈이 있어야 품위 있는 노년을 보낼 수가 있다. 모두 틀린 말은 아니다. 그러나 돈이 없다면, 돈이 떨어진다면 그 이유를 생각해야 한다. 여행은 안 가도 그만이다. 자동차도 버릴 수가 있다. 돈이 없다고 대우해주지 않는 곳은 안 가면 그만이다. 노후를 앞둔 사람에게는 돈보다 이런 각오가 더 중요하다. 인간 수명 100세이다. 준비할 것도 많지만 이런 마음가짐도 저축해두면 더 든든하지 않겠는가. 비록 모아놓은 노후 자금이 많지 않더라도 무슨 일을 해서든 돈을 벌겠다는 마음으로 일한다면 그것은 돈을 쌓아두고 무기력하게 세월을 보내는 삶보다 훨씬 윤택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보면 노후 자금이 충분히 확보되지 못한 노후가 오히려 축복일 수도 있다. 무엇이든 열심히 일해볼 각오가 생기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경제적 기반이 취약하다는 이유로 노년기를 무조건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퇴임을 한 어느 날 연구실에 혼자 앉아 있다가 문득 교장 선생님의 말이 떠올랐다. 매일 아침 깨끗한 새 정신으로 공부하기를 바란다. 생각해보면 참으로 묘한 말이었다. 깨끗한 새 정신을 가지라는 말은 머리를 맑게 비우라는 것이다. 어제의 기분을 오늘로 이어가지 말고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시작하라는 뜻이다. 그 옛날 교장 선생님이 들려준 훈시는 삶을 지루하지 않게 살아가는 지혜였다. 어제 하루가 힘들고 우울했다거나 뜻밖의 일로 어긋났더라도 그것으로 끝내고 새 하루를 맞이해야 한다. 쓰레기통을 비우고 컴퓨터를 리셋하는 것처럼 말이다. 깨끗한 정신으로 오늘 내가 해야 될 일, 내가 만나는 사람, 나에게 일어날 모든 일을 맞춰야 한다. 의대생 시절 공부하던 전공 교과서에 환자를 진찰할 때 언제나 처음 보는 사람처럼 대하라, 이런 지침이 있다. 환자에 대한 선입견을 갖지 말되 오로지 그 환자에게 집중하라는 의미이다. 깨끗한 정신으로 하루를 맞이하라는 것은 오늘 하루에 집중하라는 뜻도 된다. 나이를 먹어 좋은 일이 많습니다. 조금 무뎌졌고 조금 더 너그러워질 수 있으며 조금 더 기다릴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저 자신에게 그렇습니다. 고통이 와도 언젠가는 설사 조금 오래 걸려도 그것이 지나갈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네팔 룸비니 동산에 갔을 때다. 룸비니 동산은 석가모니 부처가 태어난 불교의 성지다. 2600년 전 석가족의 왕비 마야 부인은 친정으로 아기를 낳으러 가다가 이곳에서 산통을 느끼고 사리수 나무 밑에서 석가모니를 낳았다. 아름다운 숲이 우거진 낮은 언덕을 상상했는데 막상 보니 룸비니 동산은 밋밋한 정원처럼 보였다. 문득 앞서가는 한 무리의 여행객들 사이에서 낯익은 한국말이 들렸다. 여기가 룸비니 동산이야? 볼 게 하나도 없네.
실망한 목소리다. 성질하기에 잔뜩 기대하고 왔는데 신비롭기는커녕 네팔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시골 풍경에 지나지 않으니까 말이다. 그러나 불교를 조금이라도 알고 이해한다면 구석구석 성스럽지 않은 곳이 없다. 넓은 땅 위에 서 있는 사리수 나무는 2600년 전 석가모니의 탄생을 지켜보았을 것이다. 오히려 성스러움과 신비함은 아주 평범하거나 그보다 못한 환경에서 나온다. 평범한 풍경 속에 숨겨진 2600년 전 시간을 더듬어 보고 느낄 수 있다면 룸비니 동산은 볼거리가 무궁무진하다. 반대로 눈으로 볼 수 있는 것만 헤아린다면 아무것도 볼 수 없다. 나이 들어 맞이하는 인생은 룸비니 동산과 비슷하다. 발견하고자 한다면 많은 것들을 보고 느끼고 찾아낼 수가 있다. 나이를 먹으면 늙고 병들고 무기력해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나이 들매 전부이다. 그러나 내가 생각하는 노년은 잔잔한 호수를 떠나가는 나룻배이다. 나룻배는 동력이 거의 없다. 젊은 날에 소진했기 때문이다. 조금 남아있는 힘으로 저어야 하는 나룻배는 천천히 갈 수밖에 없다. 배의 속도에 맞춰 주위 풍경도 천천히 흘러간다. 평소 보지 못한 많은 것들에 눈길이 닿고 작은 소리도 가깝게 들려온다. 나무의 푸른 이파리, 나무의 둥지를 튼 새들의 쥐저김, 일렁이는 물결, 그리고 노를 지얹는 내 손등에 도드라진 힘줄까지 새로운 의미로 다가온다. 노년은 인생에서 느린 속도가 허락된 시간이다. 노인은 뭐든지 천천히 해도 용납이 된다. 노인이 큰 길을 뛰어가거나 허겁지겁 음식을 먹거나 불같이 화를 내는 모습을 보고 불편함을 느끼는 것은 이 때문이다. 또한 오감을 온전히 충분히 느낄 수 있는 시간도 노년이다. 혹자는 나이가 들면 감각이 떨어진다고 한다. 하지만 생물학적인 감각은 떨어질 수 있어도 마음으로는 더 깊고 풍부하게 느낄 수가 있다. 긴 세월을 살아오며 겪는 수많은 경험과 여유로운 시간이 결합하여 이전에는 무심코 지나친 감각을 깨울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 발견을 통해 인생의 많은 것을 새롭게 누리고 즐길 수 있는 시기가 바로 노년이다. 내가 진료실에서 만난 문제 부부들은 공통적으로 우리 남편은 결혼한 이후 지금까지 하나도 변하지 않았다 라고 하소연한다. 40대 중년의 부인도 70대 노신사도 똑같이 말한다. 인간이 변하기란 정말 어렵다. 죽기 직전 눈을 감을 때까지도 철들지 않는다는 말이 있다. 남편도 변하지 않고 아내도 변하지 않는다. 배우자가 자신이 원하는 모습으로 변하기를 기다리고 원망하며 10년, 20년을 보내다가 결국 노년에 이르면 부부는 서로에게 원수가 되어간다. 상대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불만스러운 점은 단지 조금 고쳐주기를 바라는 마음, 그게 행복한 부부관계를 유지하는 비결이다. 그런데 배우자를 있는 그대로 봐주는 것은 중년 이후의 부부들에게 더 필요한 일이다. 나이가 들면 남녀의 모습이 바뀐다. 남성은 중년기로 접어들면서 공격적인 성향이 관계 지향 쪽으로 변한다. 여성은 감정 표현이 자유로워지며 거침이 없어진다. 그러니 남편은 권위적인 자세를 고집해서는 안 되며 예전에 수동적이고 온순한 아내의 모습에 집착하지 말아야 한다. 아내 또한 은퇴 후에 남편들이 정서적으로 많이 기댄다고 해서 부담스럽게 느끼지 않아야 한다. 즉, 서로의 변화를 인정하고 그러한 변화에 적응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세월이 흘러 중년, 그리고 노년을 지나면서 내 몸의 에너지는 빠지고 사회적 영향력도 줄어들었다.
이 초라한 시기에 내 곁에서 가장 좋은 친구이자 소중한 사람은 바로 배우자이다. 남편과 아내는 자녀, 친구, 이웃 등 다른 사람으로는 결코 대체할 수 없는 존재이다. 오랜 세월 동안 같은 집에서 함께 지내고 자녀를 키우고 시대적 체험을 함께 나눈 인생의 공감자가 부부이다. 노 부부는 함께 늙어가는 동지이자 나이듦 자체를 즐기면서 살아가는 동반자이다. 부부 관계를 증진시키고자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시기다. 노년기가 되어 이 방법을 실천하기보다는 그 이전부터 되도록이면 결혼 초기부터 서로 노력하고 함께 실천하는 것이 좋다. 왜냐하면 부부관계를 증진시키는 일은 실천한다고 즉각적으로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상대의 감정에 이입해서 생각하는 것이 공감이다. 또 상대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상대가 나와 다를 수 있음을 인정하는 것이 배려이다. 공감과 배려의 능력은 인생의 경험과 비례하지만 반드시 그런 것만은 아니다. 오히려 나이가 들면 육체적, 정신적으로 나약해지면서 성격이 수동적으로 변한다. 누군가에게 기대려 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한다. 자신의 욕구에 반하는 상황에서는 쉽게 노여움을 타기도 한다. 그래서 노인이 되면 어린아이가 된다는 말도 있다. 나이가 들면서 변화하는 이러한 성격적인 특징을 알면 내가 나이가 들었을 때 어떻게 반응하고 행동해야 할지 스스로 제어할 수 있을 것이다. 또 그런 노력이 있어야 배우자나 자녀, 손녀, 손자와도 덜 부딪히며 잘 살 수가 있다. 손녀딸이 어릴 때였다. 손녀는 나를 좋아하지 않았다. 한 집에서 같이 살면서 저녁을 먹으러 가면 싫어하는 내색이 얼굴에 역력했다. 왜 그런가 물었더니 할아버지가 밥을 먹을 때 자꾸 흘린다는 것이었다. 손녀의 눈에는 옷깃에 묻은 밥알을 손으로 떼어 먹는 할아버지가 지저분하게 보였던 모양이다. 나는 밥알을 흘리지 않으려고 조심 또 조심했다. 그러자 처음에는 가족 그림에 고양이는 그렸어도 할아버지는 안 그렸던 손녀가 손수 그린 크리스마스 카드를 보내왔다. 아무리 어린애지만 밥알 좀 흘렸다고 할아버지를 미워하는 게 말이 돼? 이렇게 서운해하고 화를 낼 법도 하지만 소녀의 깔끔한 성격이면 충분히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했다. 할아버지라고 해서 깔끔함에 예외가 돼서는 안 된다고 이해하니 간단한 일이었다. 나이가 들어 다른 사람과 갈등이 생길 때 가장 좋은 해결 방법은 말하기보다 듣는 것이다. 다른 사람의 말을 들을 때 습관적이고 충동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아야 한다. 상대방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에서 내가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은 무엇인지 파악한 다음 내 생각을 솔직하게 말하는 것이 좋다. 가족 사이에서도 서로가 무엇을 원하는지 솔직하게 말하고 적당한 합의점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 몸에서 귀는 제일 늦게 성장한다고 한다. 그래서 노인의 귀는 크다. 귀가 큰 사람이 장수하는 것이 아니라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귀가 커지는 것이다. 그런데 귀가 크다는 것은 그만큼 듣기에 치중하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 보통 시도해서 잘못된 일보다 하지 못한 일에 대한 후회가 더 큰 법이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내 마음대로 살지 못한 것에 대한 후회보다는 좀 더 잘할 수 있었는데 그렇게 못했네. 그래도 괜찮아. 이렇게 하면서 지난 삶을 긍정적으로 만족해야 한다. 결국 누구나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았기 때문에 오늘에 이른 것이니까 말이다. 여기서 내 뜻대로 산다라는 것의 의미를 정리해보자. 보통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란 하고 싶은 것을 다 하고 사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간섭이나 제재 없이 자유롭게 행동하고
말하는 것이라고 여긴다. 그 속에는 내가 꿈꾸는 삶이 저절로 쉽게 이루어지길 바라는 속내도 있다. 사실 누구나 이렇게 살고 싶다. 그러나 하고 싶은 대로 산다는 것의 진정한 의미는 내가 살고 싶은 삶을 만들어가는 노력을 뜻한다. 인생에서 크고 작은 장애를 만났을 때 의지를 발휘하고 이리저리 머리를 굴려 극복하는 것이다. 무엇에도 굴복하지 않고 삶을 원하는 방향으로 이끄는 노력이 내 뜻대로 사는 것이다. 그러니 내 뜻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어. 이렇게 투덜대기 전에 내가 충분한 노력을 기울였는지 돌아볼 일이다. 옛날 생각이 자주 나는 걸 보면 나도 늙었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어느 날 문득 용수철처럼 튀어나온 기억들은 웃음을 짓게 하고 마음을 안정시키고 그로 인해 내 주위를 훈훈하게 만든다. 삶은 작은 이야기의 연속이다. 시시껄렁해 보이는 작은 이야기들이 모여 인생의 큰 무늬를 이룬다. 그러니까 매 순간 열심히 살아야 한다는 뻔한 이야기를 하려는 게 아니다. 다만 좋은 기억을 많이 만들면서 살아가라는 것이다. 좋은 기억이란 무엇인가? 기쁜 일이나 행운, 성공, 잘된 일을 말하는 걸까? 아니다. 좋은 기억은 내가 순간순간 만나는 어떤 상황에서 좋은 쪽, 긍정적인 쪽으로 선택하려는 노력으로 만들어진다. 언제부터인가 나는 순간순간을 즐거운 쪽으로 생각하고 만들어 가려고 했다. 일이든 공부든 취미나 봉사든 모두 내가 즐겁게 살기 위한 쪽을 선택했다. 40살 넘어 재형저축 적금을 탔다. 1973년 이화여대로 이직을 한 뒤 월급에서 의무적으로 불입금이 빠져나갔는데 그동안 쭉 잊고 있다가 만기가 된 것이다. 1983년 1,000만 원이란 돈은 정말 큰 돈이었다. 돈을 들고 찾아간 곳은 여행사였다. 그리고 1,000만 원어치 여행 계획을 짜달라고 부탁했다. 나는 결혼할 때 예식장 빌리기도 어려울 만큼 돈이 없었다. 그래서 텐트 안에서 첫날밤을 지내며 아내에게 말했다. 돈을 벌면 우리 세계 일주하자. 두 사람 다 가난했으니 무슨 말인든 못할까. 나로서는 아내를 즐겁게 해주고 싶은 마음뿐이었다. 그런데 그 막연한 약속을 지킬 수 있게 되었으니 신기하고 놀라웠다. 나는 아내와는 상의도 없이 일을 저질렀다. 부동산 투기가 붐을 이루었던 당시 1,000만 원은 변두리의 소형 아파트 한 채를 살 수 있을 만큼 큰 돈이었다. 하지만 내 머릿속은 즐거운 상상으로 가득했다. 나는 아내 모르게 여행 계획을 세웠다. 당시 딸아이가 고등학교 3학년이어서 아내는 나를 기막히다는 눈빛으로 쏘아보았지만 결국 따라 나섰다. 그렇게 우리는 40일 동안 온 유럽을 돌아다녔다. 근사한 호텔에서 잠을 잤고 사진으로만 보던 명화들을 감상했다. 파리 개선문 앞에서 돗자리를 펴고 앉아 나눈 이야기는 끝날 줄 몰랐다. 그렇게 1,000만 원을 다 썼다. 여행에서 돌아온 뒤 돈은 가뭇없이 사라졌다. 그러나 후회는 없었다. 아내와 나에게는 여행의 즐거움과 기억들이 남았다. 부모가 자식에게 남겨줄 수 있는 최고의 재산은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바로 내 부모는 정말로 행복하고 즐거운 삶을 살았다. 이렇게 느끼는 것이다. 강연에 나가 주로 하는 이야기 가운데 하나가 인생의 황금기는 바로 지금이라는 내용이다. 나는 지금이 내 일생 중에서 가장 행복한 시기라고 말한다. 5살이면 5살이 황금기이고 70살이면 70살이 황금기이다. 나는 5살 때 죽을 병에 걸렸지만 죽지 않고 살아서 행복했다. 20살에는
외아들을 지나치게 과보호한 어머니 품에서 벗어나서 자유로움을 즐겼다. 30살엔 경제적으로 힘들었지만 아내와 아이들의 따뜻한 가족애로 행복했다. 40 넘어서는 과중한 일에 지치기도 했지만 네팔에 봉사활동을 하러 가면서 새로운 기쁨을 찾았다. 돌아보면 매 시기가 행복했고 황금기였다. 죽음이 코앞에 있는데 뭐 그리 행복하냐고 하겠지만 죽음이 오기 전까지 나는 언제나 인생의 황금기를 살고 있다고 믿는다. 환자 가운데 죽을까봐 겁을 내는 사람이 있었다. 그가 대학생일 때 우리는 처음 만났다. 선천적으로 몸이 약했던 그는 죽음에 대한 불안 때문에 아무것도 못해서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였다. 자동차나 비행기도 못 탔으며 먹을거리도 조심했다. 비 오는 날에는 벼락이, 바람이 부는 날에는 간판이 머리 위로 떨어질까봐 두려워했고 바닷가나 산에도 가지 못했다. 계속 치료를 받으며 인연을 이어온 그는 어느덧 50세가 넘어 정년 퇴임을 하였다. 시간이 약이라는 말처럼 그의 증세도 세월이 흘러 희미해졌다. 하루는 그가 이렇게 말했다. 선생님, 저는 왜 그리 죽음을 무서워했던 거죠? 그냥 재미있는 거 하고 맛있는 거 먹고 가고 싶은데 다 가보면서 살았으면 좋았을 텐데요. 그는 걱정하고 두려워하며 보낸 시간을 진심으로 후회했다. 미래를 걱정하며 살았든 걱정일란 집어치우고 살았든 결국 시간은 똑같이 흘러버린다는 것을. 내일 올지 안 올지 모를 죽음을 걱정하느라 써버린 황금 같은 시간을 그는 정말 아까워했다. 나는 그에게 혹 이번에는 지난 세월을 후회하느라 지금 시간을 낭비하지 말라고 충고해 주었다. 뭔가 깨달음이 있었는지 그는 내가 참여하는 문학 동아리 모임에 나오고 싶다고 했다. 문학을 모르는데 괜찮겠냐고 걱정하기에 나는 당장 이번 주부터 나오라고 명령했다. 인생은 여기와 지금이다. 행복을 즐길 시간과 공간은 바로 지금 여기다. 이것을 깨닫지 못하는 이들은 항상 다른 곳, 바깥에만 시선을 두고 불행해한다. 뇌 속의 행복감을 불러일으키는 물질은 엔돌핀이다. 엔돌핀은 과거의 행복한 기억, 미래에 다가올 행복 때문에 생기는 것이 아니다. 지금 내가 즐거워야 엔돌핀이 형성된다. 사람이 어떻게 늘 행복하기만 하냐고, 슬프고 괴로울 때도 있지 않냐고 묻는 이들도 있는데 이런 이분법적인 생각에서 벗어나야 한다. 괴롭고 힘들겠지만 그럼에도 즐겁다고 말해야 하는 것이다. 좋든 나쁘든 나에게 닥친 이 순간에 충실할 때 인생은 즐거워진다. 톨스토이가 말했다.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사랑하라. 지금 이 순간을 사랑하라. 지금 만나는 사람을 사랑하라. 예,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한 리뷰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 책은 내용이 전체적으로 좋았습니다. 전체 내용을 다 소개해드리고 싶을 정도로 좋았는데 여건상 제가 발췌 요약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맥락이 많이 끊겼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맥락을 파악하고 싶은 분들은 한번 책을 구해서 읽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예, 여기서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